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일들로 인해 추락하고 낙담하고 슬펐던 제 삶에 반전을 일으킨 사연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면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절 키우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 있긴 했지만 그것으로 아빠 얼굴을 봤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아무튼 어릴 적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한숨만 쉬고 알려주지 않으셔서 다시는 아빠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좀 도우며 지냈는데 고2 때 엄마가 유방암 투병을 하셨어요. 암이 전이되어 수술이 불가능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18살에 혼자가 됐고 대학은 포기하고 작은 부품 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기숙사를 지원하고 있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죠. 거기서 10년 이상을 일했어요. 교대직이라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어서 몸이 많이 상했고 겉모습이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전셋집을 구했고 교대가 없는 회사로 이직했어요. 30이 넘어가면서 결혼식장에 갈 일이 많아지면서 부러움이 생겼고 저도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혼주석에 앉아있는 신랑 신부 부모님을 보면 그게 참 부러웠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아빠를 찾아서 혼주석에 앉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 이혼하게 됐는진 몰랐고 아빠를 본 적이 없어 미움이나 원망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한번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시기에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빠를 찾아보겠다고 하니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경찰서에 가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제가 외삼촌 호적에 올라가 있는 데다 부친의 이름 석자만으로는 찾기 어렵다고 하여 다른 길을 알아봤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명함 한 장을 주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명함은 흥신소장의 이름이 박혀 있었고 사람 찾는 전문가라는 문구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흥신소 사무실로 와보라고 해서 제 신상 정보와 부친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소장님, 이 정도 정보로 친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는데요. 주민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딸랑 생년월일이랑 이름뿐이라서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도 기다려 주시겠다면... 네, 30년 넘게 기다렸는데 못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요? 찾아주세요. 그럼 선수금 먼저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흥신소장이 달라는 선수금을 지급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연락을 기다리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소장님은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해서 부친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 부친과 동명이인인 사람들의 사진을 가져와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낳기 전에 찍었던 사진을 비교하면서 봤더니 조금도 닮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장님, 제 눈이 이상한 건지 저희 아빠랑 닮은 분이 없네요. 눈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봐도 친부로 보이는 남자는 여기 없네요. 다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출장이 너무 많아서 돈을 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럼요. 드려야죠. 소장님, 꼭 좀 찾아주세요. 흥신소장은 고개를 주걱거리며 반드시 제 친부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혈혈단신에 고졸에 가진 게 없는 저를 반대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잡긴 했지만 이 결혼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결혼할 만큼 사랑한 남자친구이기에 힘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저절로 잊혀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도 되었답니다. 흥신 소장이 아빠를 찾아다닌 지 1년쯤 되자 저에게 찾아와 아무래도 더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아빠 찾는 걸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아빠를 못 만날 운명인가 봅니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찾으려는 시도는 많이 해봤으니 이쯤에서 그만둘게요. 아니, 미안해서 어쩌죠. 제가 찾아드리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면목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라는 사람이 저를 찾지 않는 걸 생각해보면 제가 괜한 짓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 찾은 게 다행일지도 몰라요. 제가 흥신소를 하면서 불륜만 찾아내기만 했지 이렇게 얼굴도 한번 못 본 부친을 찾아달라는 건 처음이었어요. 꼭 찾아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그럼 이만 일어날게요. 다음에 좋은 일로 뵀으면 좋겠네요. 흥신소 사무실에서 나가려는데 소장님의 아내와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소장님이 저에게 식사라도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이미진 씨, 제 식구들인데 같이 밥 먹고 가요. 오늘 하루 가족이 생겼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양하려고 하자 소장님의 아들이 절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이런 미인이 저희 아버지 사무실은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식사하라고 하시는 걸 보니 나쁜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진 않은데. 친아빠를 찾으려고 했어요. 몇 달 동안 소장님이 고생하셨는데 결국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아마 멀리 해외로 나갔거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죠. 아이고, 가족을 찾아달라고 오셨군요. 저도 요즘 아버지한테 일을 배우는 중인데 틈틈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같이 식사로 나가시죠.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소장님과 아들 그리고 사모님이 밥을 먹고 가라고 잡으셔서 기분 좋게 식당에 가서 모처럼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소장님 아들은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연락처를 묻더니 사적으로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기 미진씨, 혹시 남자친구가 있거나 결혼하신 게 아니라면 저랑 연락하고 지내실래요? 미진씨 같은 미인을 보니 놓치고 싶지 않네요. 네? 제가 무슨 미인이라고.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싱글이니까 연락하셔도 됩니다. 여기 제 번호예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봐요. 그의 외모는 준수했고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어 연락처를 건네줬고 얼마 뒤 사적으로 만나 시간을 보내게 됐고 그런 시간을 몇 번 더 보내고 나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6개월 넘게 비밀 연애를 하던 중 어느 날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했더니 처음엔 많이 놀랐으나 축하하고 기쁜 일이라고 하면서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흥신 소장님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이에요. 사모님도 잘 계셨죠? 이렇게 인사를 오게 되어 놀라셨죠? 소장님은 절 보더니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미진 씨가 여긴 왜... 설마 내 아들이랑 사귀는 거요? 네,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결혼이라니. 소장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광민 씨 아이를 가졌습니다. 뭐? 애를 가졌다고? 나 이거 어이가 없네. 야, 김광민, 넌 하고 다니는 짓이 왜 그 모양이야? 소장님이 반겨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미진 씨, 너무한 거 아닌가요? 불쌍해서 내 가족들하고 밥 한 번 먹게 해줬더니 그새 내 아들을 꼬셔서 일을 크게 벌려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네. 광민이 너 이놈아! 건설회사 딸이 너랑 선보겠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디서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 제정신이야?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은 아주 잘 맞는 사이고 애까지 생겼으니 당연히 결혼해야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혈혈단신에 아무것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진짜 환장하겠네. 소장님이 그렇게 말하니 정말 속상했는데 임신한 몸이니 일단 참고 기다렸어요. 남자친구가 알아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꾹 참고 있었죠. 이어서 예비 시모가 절 두고 짜증의 말을 많이 했고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으니 할 수 없이 저를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예비 시모가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임신한 애를 우리가 버릴 순 없으니 안고 가야지. 가진 거 없고 배운 것도 없다지만 이제와 그걸 따져서 뭐래. 둘이 결혼해라. 대신 조건이 있다. 니들 결혼식은 생략한다. 그리고 며느리 너는 우리 집에서 2년 동안 지내라. 육아를 혼자 하기 힘들 것이고 살림을 배워서 나가야 하니까 나한테 배우고픈가 해라. 알았냐? 네? 아, 네.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럼 말 끝났네. 미진이 넌 우리 집 며느리다. 얼른 짐 싸서 우리 집에 들어와라. 결혼식을 생략하는 게 아쉽긴 했지만 혼주석에 앉힐 부모님이 없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결혼식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며칠 뒤 제 짐을 싸서 시댁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집살이가 힘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시어머니는 온갖 집안일을 시키며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살아왔다면서 살림하는 꼬락서니 봐라. 어떻게 된 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니? 손빨래랑 세탁기 빨래를 구분도 못해? 그리고 청소는 청소기 밀고 걸레질만 하면 끝이니? 바닥만 하지 말고 창틀, 가구, 신발장, 눈에 보이는 데를 다 하고 보이지 않는 침대 및 책상 밑도 닦아야지.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죠? 죄송해요. 좁은 집에서 혼자 살다가 이렇게 넓은 집으로 오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없이 살았다고 자랑하냐? 야, 이젠 이 집 식구니까 교양 있게 행동하고 말해.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임신했다고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니까 알아서 좀 잘해라. 네, 어머님. 시모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칭찬 한번 하지 않으셨고 니까짓게 너 따위가 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식구들과 식사를 할 때 한탄을 자주 하셨어요. 건설회사 대표랑 사돈을 맺을 수 있었는데 에휴, 내 팔자야. 평생 흥신소에서 불륜이나 찾아다니면서 살아야겠네. 남편은 제 편을 들려고 시부모님께 그만 좀 하라고 짜증을 많이 냈어요. 아버지 그만 좀 해요. 지겨워 죽겠네. 건설회사 딸이랑 선봤으면 결혼이 됐겠어요? 우리 집에 그 집안의 비빌 형편이 되냐고요. 누가 들으면 우리 집안이 대단한 줄 알겠어요. 이 녀석아, 건설회사 딸내미가 너한테 푹 빠졌다고 말했었잖아. 우리 집에 몇 번 다녀갈 때마다 널 보고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야. 아버지, 다 끝난 일이잖아요. 난 미진이랑 혼인신고했어요. 그리고 곧 제 아이가 생길 거고요. 에휴, 됐다. 말을 말자. 밥이나 먹자. 시부모님은 제가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까 생각해봤는데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분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직 집을 마련할 돈도 없고 시아버지 밑에서 흥신소 일을 배우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고 장대비가 내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더러 세탁소에 가서 옷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밖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세게 불어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아니,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옷이 다 젖거나 망가질 수 있으니 맑은 날 가져오겠다고요. 넌 시키면 바로바로 네 하고 대답하는 날이 없냐? 어떻게 싫다 하니까 싫은 대답만 골라서 하냐? 야, 우산 쓰고 다녀오면 될 거 아니야? 나 내일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세탁소에 맡긴 옷을 입고 가야 해. 그러니까 빨리 다녀와. 아, 네 어머님. 그럼 최대한 젖지 않게 잘 가져올게요. 그래.
아주 큰 일하러 간다. 잘 다녀오세요, 며느님. 비꼬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세탁소까지 달려갔어요. 비닐에 쌓인 옷을 찾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장대비에 젖을 것 같아 옷을 꽉 끌어안고 몸을 많이 숙인 채로 우산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왔을 때 오르막에서 내려오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저를 덮쳤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넘어졌는데 머리를 다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한참 뒤에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팔짱 끼고 째려보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세탁물 이야기할 때냐? 네 몸을 생각해야지, 이 바보야. 너 유산됐어. 애가 떨어졌다고. 네? 설마요. 제가 넘어질 때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면서 넘어졌어요. 멍청하긴. 그런다고 오토바이에 세게 박는 사고가 아무렇지 않게 되냐? 어이구, 한심하긴. 너 며칠 쉬다가 집에 와라. 어머님, 저 진짜로 유산된 거예요? 시모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자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유산된 게 맞느냐고 물었더니 확신에 찬 얼굴로 끄덕이더군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너무 슬프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참 동안 울고 나서 연락받고 달려온 남편 품에 안겨 진정하게 됐고 며칠 입원하며 회복했습니다.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는데 시부모님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째려보셨습니다. 저와 말도 섞기 싫었는지 밥도 따로 드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렇게 지내는 건 너무 힘드니 빚을 내서라도 분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겪었어. 시댁에서 사는 거 몸도 마음도 힘들어. 우리 분가하자. 원룸도 좋고 지하방도 상관없어. 분가는 무슨. 우리 부모님 마음 풀어드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야지. 무조건 숙이고 다녀. 죄인의 마음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란 말이야. 내가 죄인이야? 비가 많이 와서 내가 세탁소 가기 무리라고 했어. 근데 어머님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다그쳤고. 따지고 보면 유산된 건 어머님 탓이야.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은 날 엄청나게 싫어하잖아. 같이 살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고. 네가 유산된 게 우리 엄마 탓이라고? 허씨, 이거 아주 웃기는 애네. 야, 네가 오토바이 사고를 피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이지? 당신 계속 나랑 살고 싶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 또 내 앞에서 부모님 흉보면 가만 안 둬. 남편까지 저에게 막말을 하니 심장이 쪼그라든 기분이었습니다. 사과받아야 하는 건 전데 오히려 죄인이 된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부모님과 말을 섞지 않았고 남편과도 의무적으로 대화를 좀 나누는 것 말고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이가 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만 헤어지자. 아무래도 우린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당신 유산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랑 당신 사이도 많이 멀어졌고. 뭐? 이혼? 유산된 건 내 잘못도 있지만 그날 어머님이 억지로 심부름을 시켜서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무리 날 싫어해도 당신은 이러면 안 되지. 난 당신 하나만 믿고 시집살이를 선택했다고. 나도 우리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고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진짜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당신도 느끼잖아. 우리 둘이 결혼하고 불행해지는 걸 말이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끝내자. 당신 여자 생겼어? 왜? 그 건설회사 딸내미가 아직도 당신 받아주겠대? 그 말을 꺼냈더니 시아버지가 격분하셨습니다. 이 버릇없는 게 주둥이도 더럽구나. 야, 네가 우리 집 들어오고 하루라도 좋았던 적이 있냐?
우리가 널 싫어하는 이유는 네가 예의 없고 무식하고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야. 사람이 욕을 먹고 미움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아버님 너무하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산되니까 바로 바득바득 소리 지르면서 이혼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혈을 단신이고 가진 거 없는 거 말고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미워하세요? 어머님은 매일같이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일부러 사고라도 나라는지 장대비가 내리는 날 심부름을 시켜서 유산되게 만들고 또 그 모든 게 온전히 제 탓이라고 하며 멍청하고 무식하다고 욕하시고 진짜 저 많이 참았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생겨서 복잡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데 가족 셋이 이혼하라고 이혼장 꺼내는 거 정말 기가 막힌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겠어요.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며 다시 새 이혼장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여러 장 가져왔어. 미진아, 우리 이혼하자. 네가 임신했다고 해서 내가 착각한 거였어. 난 너랑 결혼할 마음이 쥐똥만큼도 없었어. 뭐야? 이 나쁜 자식. 욕을 하더라도 이혼장에 도장 찍고 하면 안 될까? 누구 좋으라고? 이혼할 거면 소송으로 가서 위자료 싹 뜯어낼 거야. 내가 유산된 원인, 나에게 했던 모욕들 모두 보상받고 이혼할 거라고. 아, 당신은 돈이 중요했구나. 위자료는 3천만 원 줄 테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 돈 받고 이혼해. 그럼 되지? 3천? 지금 나랑 장난해? 아무리 짧은 결혼 생활이었어도 절대로 쥐똥만한 위자료 받고 이혼 못해. 우리 미진이가 자꾸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네. 아버지, 엄마, 일을 어쩌죠? 시아버지는 혀를 차며 대답하더군요. 소송? 그래, 해봐. 쥐가 빗길에서 사고당한 걸 왜 내 마누라 탓을 해? 변호사 선임해서 저 욕심쟁이 기집애한테 한 푼도 주지 않도록 작전 짤 거야. 내가 아는 변호사가 줄을 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승률 좋은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겠어. 시부모님과 남편은 모두 한마음이었어요. 일단 무조건 저와는 한 식구로 지내는 걸 그만하겠다고 선포했고 이혼 위자료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끝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답니다. 이에 저는 알겠다며 저도 똑같이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식구들이 저를 내쫓았고 잠시 혼자 지낼 고시원에 방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유산의 책임을 시어머니한테 넘기는 건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아무리 심부름을 시켰다 해도 판사님이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죠. 저에게 한 모욕들 역시 증거가 없으면 힘들다면서 제가 피해본 증거를 하나라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찌할지 생각을 해보다가 주말에도 문을 연 시댁 흥신소 사무실 앞 카페에 자리 잡고 앉아 여러 고민을 해봤습니다. 시댁이 비었으면 안에 들어가 뭐라도 찾아내서 한 방 먹여주고 끝낼 수 있으리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30분 지났을 무렵 흥신소에서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의문의 여자가 내려오더군요. 세 사람은 흥신소 건물 1층에 있던 여행사로 들어가더군요. 거기서 한참 동안 직원과 상담을 하더니 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더군요. 보아하니 의문의 여자는 남편이 새로 만나는 여자 같아 보였어요. 세 사람이 여행사에서 나오자 뒤를 미행했습니다. 흥신소 시부자와 몇 달 지내며 미행 정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으니 한번 시도해봤어요. 멀찌감치 떨어졌어도 대화 소리는 잘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기념으로 가족여행 재밌게 다녀오자. 새아가, 이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을 사위로 받아주신다고 했다고? 네, 아버님. 이혼은 흠이 아니라면서 받아주시겠대요. 그리고 제가 광민 씨를 엄청 좋아하니까 마음대로 하라네요. 아버님, 근데 언제쯤 이혼이 되는 거죠? 상간녀는 건설회사 대표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유산되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꼬드겨 그 여자를 만나게 해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실실 웃으며 상간녀에게 빠져 있었죠. 저는 이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도의 증거를 찾아내면 이혼 위자료를 꽤 많이 챙길 수 있겠구나 판단했죠. 시댁 앞에서도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와 남편이 여행 가려고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공항으로 따라갈까 하다가 출국하는 사진이 외도 증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시댁 안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외도 증거를 찾을 수 있으리라 장담하며 세 식구가 차를 타고 떠나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세 사람이 떠나고 시댁에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번호를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흥신소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바꾸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하늘이 준 기회라 여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방에 들어가서 외도 증거를 찾아보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장롱안과 침대, 서랍장 모두 뒤져봤는데 불필요한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혹시나 하고 장롱 위에 손을 뻗어보니 뭔가가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노트북이었어요. 이런 데다 노트북을 숨겼다면 분명히 큰 게 들어있을 거라 확신했죠. 노트북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아 쉽게 파일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열어봤더니 글쎄 상간녀와 바람 피운 사진은 물론이고 프로포즈할 때 쓰려고 제작한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상간녀 말고 다른 여자와의 사랑을 기록해둔 영상이 많았어요. 이가 알고 보니 여성 편력이 심했고 성욕도 남달랐는지 더러운 영상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인간을 몰라본 제가 매우 한심하게 느껴졌죠. 저는 노트북 하나면 소송 가서 수월하게 위자료 받고 끝낼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간 흔적이 있으니 깨끗하게 청소라도 하고 나가기로 마음먹고 청소기를 들었습니다. 하는 김에 대청소를 해서 말끔히 흔적을 지우려고 했죠. 주방까지 청소기를 돌리는데 싱크대 바닥에 청소기를 밀어 넣었는데 뭐가 막혀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 밑을 봤죠. 뭔가 꽉 차서 손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비닐에 쌓여있는 그것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현금이었어요. 5만원권 지폐가 비닐에 덮여 있었어요. 그걸 다 끄집어내자 명함 수십 장에 USB가 여러 개 나왔어요. 돈다발에 명함과 USB, 수상해도 너무 수상했죠. 이 돈을 가지고 싶지만 그건 나쁜 짓이니 훔쳐갈 생각은 하지 않고 USB에 뭐가 들었는지 노트북에 연결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모텔 안을 급습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의뢰를 받아 불륜 현장을 덮치는 것 같았는데 곧 영상 속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성경 씨 남편 되시죠? 아내분이 의뢰를 했어요. 불륜 현장 잡아오라고. 듣자 하니 자산이 많다고 하시던데 제가 오늘 현장 못 본 걸로 하고 제 입을 다물게 두둑하게 돈 채워주실래요? 영상 속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럽시다. 내 아내한테 뜯기면 수십억을 뱉어내야 하니 댁이랑 협상합시다. 대신 영상은 없애줘야 합니다. 네네 그래야죠. 그럼 현금 1억 준비해주세요. 시부자는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고 걸린 사람에게 돈을 뜯어낸 거였어요. 싱크대 밑에 있던 돈은 모두 그렇게 받은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명함 한 장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박민석 씨 맞으시죠? 혹시 흥신소 사람들한테 협박받고 돈을 뜯기지 않으셨나요? 뭐야 당신? 몇 달 전에 다 끝난 일인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아니 저는 그 흥신소 인간들이 한 짓을 밝히려고요. 박민석 씨 영상이 아직 여기 있습니다. 명함도요. 그리고 뜯어낸 현금도 있어요.
이걸 경찰에 신고해서 인간들 처벌받게 하고 돈 돌려받으시죠.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돈 필요 없으니까 그 영상이나 없애. 당신 거기서 빨리 나와. 내 동영상이든 USB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시간과 장소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저는 남은 9장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똑같이 통화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금 10억을 제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남자 7에 여자 3이 나왔습니다. 다들 나와주셨네요. 여기 USB입니다. 이름 쓰여 있으니까 자기 거 찾아가세요. 그러자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걸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흥신 소장이 내 시아버지인데 곧 남편이랑 이혼하거든요. 집안을 뒤지다가 여러분들의 불륜 영상이 담긴 USB와 명함, 그리고 제 차 트렁크에 든 돈을 찾았어요. 이 돈은 여러분들 돈이니 돌려받으시죠. 우린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람 피운 거 걸리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빼앗기고 이혼당한다고요. 여러분 사생활이 담긴 USB는 손에 넣었잖아요. 그럼 들킬 일 없을 테니 돈은 돌려받으세요. 그 돈을 다시 받으라고? 찝찝해서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우리가 바람 피운 증거를 소각하겠다는 흥신소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놈은 돈 떨어지면 또 우리를 협박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여자분이 우리 구해줬으니 돈은 이 여자가 갖는 걸로 합시다. 어차피 지금 우리들이 현금을 들고 어떻게 집에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어디에 숨겨둘 데도 없고. 맞아요. 1억씩 뜯겨서 10억인 것 같은데 이 여자분한테 수고비로 줍시다. 저는 돈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다들 저에게 돈을 주고 마무리하자고 입을 맞추더군요. 이봐요, 흥신소장 며느리 이미진 씨. 차 안에 든 돈은 당신 겁니다. 그것들은 신고 못해요. 신고하면 지들이 돈 받을 거 걸릴 텐데 어떻게 신고하겠습니까? 이 돈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해 줄게요. 여기 다들 사자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 돈 본인이 가지세요. 네? 이 많은 돈을요? 대신 이미진 씨도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뭐 그거야 당연하죠. 전 남의 사생활을 밝힐 만큼 무모한 사람 아닙니다. 가정의 일은 알아서들 하세요. 그럼 이야기 끝났네요. 이미진 씨, 이 USB는 우리가 폐기할 테니 돈 가지고 떠나세요. 그 말을 남기고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차로 돌아가 떠났습니다. 저는 10억을 가지고 고시원에 가서 숨겨놓고 이혼소장을 쓰러 남편의 노트북을 들고 갔어요. 변호사님은 불륜 증거가 확실하다며 바로 접수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 말고 다른 여자들과 그짓하던 영상과 사진을 따로 복사했습니다. 상간녀의 부친인 건설회사의 번호로 연락해서 전할 파일이 있다고 말했더니 상간녀 부친이 직접 연락을 줘서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렇게 제 참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여행을 나간 상간녀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돌아왔답니다. 싱크대 밑을 확인했는지 바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 나다. 네 시애비에. 저는 시아버지가 없는데요. 곧 이혼할 거라서요. 장난하지 말고. 싱크대 밑에 돈 어디로 가져간 거야? 너 우릴 엿먹인 거냐? 아니요. 전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른 척하지 마. 10억. 그 돈 네가 훔쳐갔잖아. 글쎄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버님,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10억 찾아달라고 하세요. 너 머리 제대로 굴렸구나. 내가 신고 못할 줄 알고 그 돈을 훔쳐간 거야? 아니라니까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님. 10억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오늘 중으로 그이한테 이혼소장 날아갈 거예요. 그거 받고 날짜 잘 확인하고 법원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럼 이만 끊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시댁 인간들을 엿먹여주니 지난날의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어디서 지냈는지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지냈기 때문에 절대로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곧 이혼 재판 날이 다가와서 법원에 갔더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같이 왔더라고요. 저는 경호원 4명을 고용해서 법원으로 갔고요. 야, 이미진, 너 내 노트북 훔쳐가서 무슨 짓 한 거야? 내 애인 아버지한테 내 사생활 영상 보냈다며? 그래서 그 여자랑 파토났다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집안일 뒤쳐서 돈을 훔쳐가?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아니, 뭐 증거를 대봐. 네가 당신 노트북을 훔친 증거 있어? 난 익명의 사람에게 받은 거야. 그리고 돈? 그 10억은 난 알지도 못해. 경호원들이 저를 중심으로 서 있어서 시댁 인간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 이혼 판결을 받게 됐는데 바람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많이 뱉어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시아버지가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손쉽게 제압했어요. 아, 이거 놔! 이 뱀 같은 기집애야! 내 돈 내놔! 아버님, 아직도 돈 타령이세요? 집안에 있던 돈을 누가 훔쳐갔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요. 무식하게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저 악랄한 것 같으니 너 그 돈 반드시 토하게 될 거야. 네 숨통을 조여줄 테니 각오 단단히 해라. 아버님, 이제 남남이니 말 조심하세요. 미친놈아. 뭐라고? 너 진짜 가만 안 둬. 잘근잘근 씹어먹어주고 말겠어. 니들이나 조심해. 내 경호원들은 항상 붙어있을 테니까 괜히 허튼 짓 하다가 팔다리 부러지지나 마라. 저는 휘파람을 불며 경호원이 운전해주는 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 혼자 머물 곳을 마련했는데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주택집이었어요. 집값이 싸게 나온 곳이 있어서 일단 거기서 거주하면서 어디로 떠날 것인지 고민해보기로 했답니다. 이혼 후 고요한 동네로 와서 지내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아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또 돈까지 두둑하게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웃음이 저절로 나왔답니다. 며칠 쉬다가 문득 느낌이 이상해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처음 보는 차량이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대충 감이 왔는데 아마 시댁 식구들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대략 예상하고 계획을 짰습니다. 저녁 시간에 차량이 보이지 않았는데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드라이브도 하고 장도 볼 겸 해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한참 뒤에 집 앞에 주차하고 나왔더니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야, 이미진, 내 돈 어딨어? 내 10억 어딨냐고? 무슨 10억이요? 아버님, 제 집 찾는데 꽤 오래 걸렸네요? 일주일씩이나 걸리네. 에휴, 실력 없는 흥신소장이네.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이 기집애가 돌았나. 야, 내 돈 어딨냐고 묻잖아. 네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알아요. 당연히 나올 게 없죠. 근데 집안에서 내 물건 훔쳤죠. 내가 금두꺼비 몇 개 가져다 뒀는데 그걸 훔치셨죠? 뭐? 너 뭐야? 우리 감시했어? 도대체 무슨 짓거리라고 있는 거야? 당장 내 돈 내놔! 그러기 전에 내 집에 무단 침입해서 절도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시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찰차 3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저희 집 앞으로 왔습니다. 이미진, 너 무슨 짓 한 거야? 우리를 신고했어? 아니, 감시를 하려면 은밀하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남의 집 앞에 차를 대놓고 감시하면 어떡해요? 내가 눈치채고 홈카메라를 설치했잖아요. 당신들이 내 집에 몰래 침입해서 금두꺼비 훔쳤잖아요. 아무튼 죄를 지었으니 잡혀갈 겁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시댁 식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저는 승리의 V를 보이며 세 사람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잘 가세요.
그리고 여보, 왜 나를 배신해서 이런 꼴을 당해? 아무튼 징역은 피하지 못할 거야. 여보, 당신 이렇게 무서운 여자였어? 내가 뱃속의 아이를 잃고 바람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가 되기로 작정했어. 니들 셋 내가 제대로 똥밭에 굴려주려고 했는데 원하는 걸 다 해냈어. 계획한 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위자료로 돈 뜯어가고 우리 돈까지. 그건 내놔야지. 무슨 돈? 여기 경찰관들 있으니까 당신네들 돈을 찾아달라고 해. 신고하라고. 제가 그렇게 놀렸지만 저들이 잃어버린 10억은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경찰에 끌려가서 구속됐고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초범이고 현장에서 잡혀서 그런지 형량을 낮게 주더라고요. 더 오래 썩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으로나마 만족했답니다. 1년 뒤 출소한 세 사람은 집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미진아, 세아가, 우리 대화 좀 하자. 이만하면 네 복수가 충분하지 않니? 네가 가져간 10억의 절반이라도 줘라. 우리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아버님, 1년 금방이네요. 벌써 출소해서 다 같이 찾아오셨네? 그래. 돈 좀 내놔라. 딱 절반만 받고 갈게. 이제 흥신소 문 닫은 거예요? 예전처럼 바람 피운 현장 잡아서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그러지 못하시나? 그것도 인맥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의뢰인들의 배우자 협박해서 돈을 뜯고 불륜 현장을 못 잡는 놈으로 알려졌어. 부잣집 사모님들의 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10억을 번 데까지. 게다가 전과까지 있으니 제기하는 건 어렵다. 아하, 그렇게 간단하구나. 아무튼 그럼 흥신소도 못하고 돈도 없고 집도 없다고요? 너무 안 됐다. 근데 어쩌죠? 난 돌려줄 돈이 없는데. 이미 다 써버렸어요. 전 남편과 시모는 불쌍한 눈으로 절 쳐다봤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 부탁이라며 5억을 달라고 말했어요. 미진아, 너희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날 찾아온 날이 생각나는구나. 그때는 네가 참 순수하고 예뻤는데 그때 내가 네 부친을 찾지 못한 게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내가 너의 부친을 찾아줄게. 그리고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 제발 우리 식구들의 돈을 돌려다오. 아파트 사고 이 주택 사니까 끝이에요. 10억이 큰돈이긴 한데 집 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뭐야? 그럼 그 아파트를 우리한테 줘. 에이, 왜 이러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댁들한테 돈 한 푼 줄 생각 없으니까 어여 꺼지세요. 저에게 빌려왔던 세 사람은 아무것도 받아가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닫고 막 나가기로 마음먹었는지 표정을 무섭게 바꾸더군요. 이 망할 것! 내가 그때 밥 먹고 가라고 한 게 화근이었어. 그때 내 아들하고 눈만 맞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다. 난 오늘 내 돈 10억을 꿀꺽 삼킨 너를 처단하고 교도소에 말뚝 박으려 한다. 아버지, 저랑 같이 해요. 이제 전과자라 어디 가서 일이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그 돈 받지 못하면 차라리 오늘 저 기집애를 끝내고 우리 인생도 종쳐버려요. 2판 4판이니 바로 시작해요. 두 부자가 눈에 불을 켜고 들이대자 경호원 4명이 튀어나왔습니다. 두 부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혀버렸죠. 아이고, 우리 아버님, 우리 남편 용을 쓰네. 이미 끝난 게임인데 미련을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할까? 둘 다 인생 종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세요. 착실하게 살아보라고. 내가 기회 줄 테니까 어서 돌아가요. 에이씨, 이건 놓지 못해. 내가 오늘 저 기집애를 송장으로 만들고 교도소에 말뚝을 박을 거라고. 이 자식들아, 이건 놓으라고. 두 부자가 온몸을 흔들며 반항했지만 경호원들은 힘도 거의 쓰지 않고 제압했어요.
그때 시모가 눈이 풀린 채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순간 제 주먹으로 배를 훅 갈겨줬어요. 아이, 이게 감히 시엠이 배를 때려? 시어머니라니? 누가 내 시어머니야? 당신 때문에 내가 유산한 거 기억 안 나? 그 고통의 100분의 1이라도 느껴봐. 계속 때려줄 테니까. 시모의 다른 부위는 때리지 않고 배만 여러 대 가격했어요. 억울한 감정이 모두 빠져나가도록 엄청나게 두들겨줬답니다. 나중엔 경호원들이 절 말렸어요.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사고가 나기 전에 뜯어내더라고요. 결국 세 사람은 저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욕먹고 얻어맞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하더니 마지막 구걸을 시도했습니다. 미진아, 내 돈의 절반, 아니 절반의 반이라도 줘라. 우리가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린 줄 알아? 땀? 웃기고 있네. 협박해서 돈 번 주제 어디서 주둥아리 놀려? 그리고 돈 주인들이 모두 나한테 가지라고 했거든? 따지고 보면 내가 돈 주인이 확실하단 말이야. 정말 이래야 하니? 네가 건설회사 대표한테 내 아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보내서 결혼도 물 건너가게 했잖아. 우리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었는데 모두 네가 망쳤잖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마. 하지만 전 얄짤없이 거절하고 경호원들에게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찾아왔는데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더니 경고를 받은 뒤 다시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인간들과는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됐습니다. 한편 저는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복수를 하며 느낀 것인데 남 뒤를 밟고 몰래 감시하는 게 특기인 것 같아서 사설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흥신소를 개업했습니다. 저는 사생활을 밝히는 불륜 찾아내는 일은 하지 않고 사람 찾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 일부터 해결하고 고객을 받으려고 친부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부가 1년이 걸려도 찾아내지 못한 친부를 저는 단 이틀 만에 찾아냈습니다. 친부는 분명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를 먼저 찾아갔어요. 여기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시작점이 맞군요. 신고하면 제대로 털리겠는데. 당신 뭐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냥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왔어요. 나는 사람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조용히 떠날게요. 신고하는 거 아니지? 그렇다니까. 사장님, 여기 고객들이나 어디 도박이든 양아치든 노숙자든 64년생 이진상이라는 남자 좀 찾아줘요. 여기 리스트에 없으면 사장님 부하들 시켜서 알아봐줘요.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 수고비 드릴게요. 대신 빨리 찾아내주세요. 그 남자를 찾아주면 신고 안 한다는 걸 믿어도 됩니까? 속고만 사셨나. 얼른 찾기나 해줘요. 자, 여기 수고비. 저는 기대하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업장에 찾아가 친부의 신상을 알려주고 찾아보라고 했어요. 딱 3시간 만에 찾더군요. 이 도박 사이트 리스트에 있는데 주거지는 불분명하고 술집 아가씨들 픽업 차량을 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아가씨들이 내리는 승합차에 다가가 조수석에 올라앉았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가씨 누구세요? 아저씨구나. 처자식 버리고 도망간 놈이. 도박 중독에 술집 아가씨를 셔틀하면서 살았구나. 너 누구야? 내가 누군지 맞춰봐. 보기 1번 당신 딸, 2번 당신 마누라. 뭐? 설마 네가 미진이? 그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럼 한 방 먼저 먹어라. 주먹으로 친부의 배를 한 방 세게 날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콜록거리며 숨을 몰아쉬더군요. 미진이 너 나를 어떻게 찾은 거냐? 그리고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건 방금 해줬잖아. 일단 내가 사람 찾는 실력이 꽤 있네.
아저씨, 평생 지하에서 등신같이 살다가 찬바닥에서 자면서 지내. 욕창 생기고 입 돌아가서 최후를 맞이하고 그래야 돌아가신 엄마가 조금이라도 한을 풀 테니까. 그럼 난 간다. 미진아! 한심하게 사는 친부를 확인했는데 하나도 반갑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사람 찾기 테스트를 한 제가 실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흥신소를 제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은 제가 형사들에게 정보를 넘겨 그날 밤에 다 털리고 잡혀갔습니다. 그냥 넘어가자니 양심에 찔려서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갔답니다. 지금 전국을 돌며 사람 찾는 사설 탐정으로 일하는데 이 일이 체질에 맞고 재밌어요.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는 돈 쓰면서 버는 돈 잘 쓰면서 살아가려고요. 혈혈단신이었던 제 인생 이야기의 막은 이렇게 내리게 됐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